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유럽과 미국 증시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는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미국장을 잠시 리뷰해 보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의 연준 위원을 새로 지명을 했는데 비둘기파적이고 굉장히 친트럼프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힘을 좀 실을 수 있게 됐고요.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부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는 이 부분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일본과의 반도체 분쟁 부분이 굉장히 또 이슈가 계속해서 되는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대책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대책만 지금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금 피해 상황이 보고가 받고 앞으로 어떤 피해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정확한 통계나 대책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경계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펙의 감산 연장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에 정유주, 화학주 등만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거래소는 좀 다행스럽게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가 반등에 나서주면서 지금 지수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약품입니다. 오늘은 1조 원의 기술 수출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도 27%대의 이 대형주가 급락을 합니다. 주가가 30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으로 고스란히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HLB 사태로 얼마 전까지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휘청휘청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채 봉합이 되기도 전에 인보사 취소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미약품 사태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와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이 외면받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전은 또 가능한지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은 가능할지 하나 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에 경상수지는 흑자 달성에는 성공을 했는데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4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국가 사이의 교역 결과를 말하는 경상수지는 지난 5월 4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6억 6천만 달러 적자에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1년 전 21억 달러 적자에서 9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은 지난해와 같은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의 발전 공급 능력은 9,833만 킬로와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여름이 평년 수준의 더위일 경우 최대 전력 수요는 8,950만 킬로와트 정도로 예상돼 예비 전력이 883만 킬로와트, 예비율은 9.9%로 여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미 상무부는 자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고의 검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또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 심사와 관련해 거부 추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승인 거부를 원칙적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증시 보시면 지금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2100선을 향해서 좀 달려가 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2100선을 장초 만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중국 시장 열리고요. 정오경이 될 때까지 그대로 수직 낙하합니다. 2090선까지 지금 낙하했다가 저점 대비해서 한 8, 9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그나마 좀 사주긴 하는데 큰 폭의 매수는 아니고요. 개인이 하락장에서 857억 원 정도 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데 기관 오늘 연기금도 파네요. 일단 연기금이 508억 원이나 팔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가져가던 연기금의 순매수 기조가 이번 주에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508억 원 팔고 있다.
주로 파는 종목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도 길게는 안 가네요. 지금 석 달 안쪽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7만 원 부근이고요. 삼성전자 4만 6천 원 부근입니다. 일단 또 매물대죠. 4만 6천 원 언저리, 7만 원 언저리에서 공방 벌이는 모습이고 현대차가 오랜만에 반등하네요. 3거래일 만인가요? 3천 원 올라가면서 14만 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셀트리온 많이 빠졌네요. 1.21%. 어느새 2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일단 화학주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텔레콤 상승하는 가운데 신한지주가 약보합이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건, KB금융 빠집니다. 금융주들도 소폭씩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오늘은 좀 올라가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주가의 변동폭이 최근에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이 1% 안팎의 하락입니다. 690선 또 무너졌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4부터 682대까지도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지금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내려오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동반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삽니다. 520억 원 개인이 사주고 있는데 연기금이 31억 원 사주긴 하지만 좀 시장을 받치기는 역부족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한미약품이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되면서 사실 뭐 기술 수출이 지금 1조 원대가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이고 사측에서는 뭐 또다시 트라이를 하겠다. 얀센과의 이번에 기술 협정이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뭐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신라젠이 주가가 어느새 4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뭐 약간 섹터가 다르긴 합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제로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나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악재가 터지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소폭씩 빠져내려가는 가운데 헬릭스미스도 18만 원 또 무너졌고요. 펄어빅스도 하락합니다. 투심 자체가 지금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면 그나마 좀 이쪽 섹터는 뭐 5G도 보이고요. 반도체 소재 업종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나은데 메디톡스가 좀 낙폭이 큽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고요. 슈젤은 반대로 또 메디톡스와는 움직임이 다릅니다. KMW, 5G 관련 업종들 오늘은 오랜만에 소폭식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요. SFA도 빠지고 HLB가 좀 어제 그저께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빠져내려가면서 5.54%의 하락이 기록이 됩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메지온도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코비팜도 하락 중입니다. 파라다이스만 지금 17,0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네요. 1,170원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이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뭐 아무래도 이번 주 들어서 국내 IT 업종에 있어서 사실상 일본과의 이런 마찰 이슈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문제가 되는 요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마찰 관련 이슈가 계속 업종에 좀 노이즈로 작용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이번 이슈 뭐 아직은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양국 간의 정치 외교적 문제가 좀 얽혀 있다라는 상황에서 장기화될 가능성 그리고 또 피해 강도에 있어서도 추산이 좀 어려운 점이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가뜩이나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은 좀 심리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심리적 우려감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 대응이라든가 뭐 반등을 좀 적극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IT 업종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은 뭐 트레이딩을 통한 매수 단가를 낮춘다던가 혹은 비중 축소 등으로 대응을 하면서
하반기를 좀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냥 우려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선 IT 섹터에 있어서 글로벌 관점에서 보자면 하반기 IT 업종 이익 사이클 회복 구간으로의 전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미국 IT 섹터 같은 경우 하반기 이익 사이클 회복 구간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일단 우리 IT 업종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IT 부분의 수출 회복세도 일단 지난 3월을 저점으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점도 일단 올해 하반기 회복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노이즈가 껴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저점 매수의 기회는 잔존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로 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한미약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쵸. 일단 한미약품 관련하여 일단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악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모습에서 일단 관련 이슈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전일 얀센으로의 권리 반환 소식에 따른 급락세 오늘 장 초반부터 현재 시점까지도 좀 주가를 강하게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얀센으로의 계약건 세부 사항보다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신약 개발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이 급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이러한 기술 반환이 아닌 기술 수출이다라는 점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난 3건의 기술 반환 이력이 있었던 점에서 일단 시장 반응 상당히 차갑습니다. 일단 이러한 계약 반환에 따른 밸류에이션 감소 측면보다 더하게 주가의 하락이 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급락 같은 경우 당연스레 이러한 네 번째 기술 반환에 따른 밸류에이션 감소분보다 오히려 심리적인 타격이 더 큰 이런 점에서 일단 주가 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반등 시 좀 어쨌든지 간에 일부 비중 축소 등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미약품 현재 지금 30만 2천 원대 구간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과매도 구간에 일단 접어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볼 만한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오늘 급락의 절반 정도 수준의 되돌림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수준의 되돌림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의 이런 일부 트레이딩 접근 외에는 당분간은 한미약품 뭔가 적극적인 수익을 거둘 만한 모멘텀은 좀 아직은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좀 힘든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다라는 가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기술 수출건이라든가 기존 그 임상에서의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를 되돌릴 만한 여지가 당분간 좀 어렵다라는 인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미약품 지금 33만 원 선 이하대에서는 과매도 구간으로 인식된다라는 점에서 그런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30만 원대 현재 구간 과매도 구간으로 노리고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도 일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손절을 고민하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의 손절보다는 일단 반등 시 조금씩 줄여나가신 전략으로 어렵지만 대응하시는 방안 고려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미약품이 지금 30만 원에서 지금 힘겹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저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하나둘씩 계속 지뢰처럼 나오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 당연히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접어든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들어갈 만한 체력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강단이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과도한 급락에 따른
1차적인 반등을 노리시고 접근하신 전략보다는 도리어 일단 내일이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하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 실적이 추정치가 최근 상향된 종목군들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전략으로 이런 좀 시장 전략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추정치가 최근 증권가에서 상향된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오스템 임플란트, 효성, 삼성 엔지니어링, 코오롱 인더 등이 최근 신규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군들로 꼽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가 확인되는 어찌됐든 확실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들에 있어서 투자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힘겹지만 대응하신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아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다시금 또 이슈입니다. 전반기에는 반도체가 저점을 2분기에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본과의 반도체 분쟁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주가 움직임 또 굉장히 좋은데 미국 쪽은 어때요? 이게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쪽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현재로서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반도체 판매 금액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에는 강한 연동성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반도체 판매 금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등락률은 플러스권을 보이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자 간의 괴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커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17년부터 2018년 가을까지 판매 금액이 이상 급증했던 때에 따른 역기조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다행히 연말에는 판매 증가율상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반도체 수요의 확대 추세는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는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삼성전자나 애플, 샤오미 같은 다른 스마트폰을 찾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수요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5G 네트워크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무역 전쟁으로 이 다소 지연 사태를 빚더라도 대세 흐름에는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분간 반도체 수요는 다시 확대되기가 현재로서는 큰 폭 증가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주가도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 스토리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G 관련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아직도 미중 간에는 패권 전쟁이 결국엔 5G로 귀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치열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기기가 보급이 되면서 통신과 관련된 트래픽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2010년 대비해서 약 1000배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5G는 다들 아시겠지만 초고속, 대용량의 저지연성, 그리고 동시에 다수 연결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4G LTE에 비해서 통신 속도가 100배가 빠르다는 것은 지연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또 10배나 많은 가정기기나 자동차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올해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는 5G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은 전후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에 보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을 시연할 수 있는 안경형 단말기인 고글이라든지 비욘드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실시간 선수 정보도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요리하는 동안 전문 요리사로부터 조언을 직접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사회적 변화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생체 정보 센스나 카메라가 거리 곳곳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한 도시가 또 앞으로 또 생겨나면서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부추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예방의학이 발전이 더딘 산간 벽지라든지 섬 주민들도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2025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무실, 점포, 거주 공간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지금 통근 개념이 없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인 증가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 전체에 5G망이 공급이 되려면 이게 난제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기가 되잖아요. 지금 걸림돌은 어떤 것들이 제기가 됩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과제는 기지국 정비 문제인데요. 밀리미터파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커버 영역, 그러니까 데이터 송수신 영역이 좋기 때문에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집에서는 5G가 접촉이 안 되는 것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PC, 전자제품, 자동차, 의료, 농업용 로봇에 탑재된 데이터 송수신용 안테나가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안정되게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기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일본이 소재와 관련된 견제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유리라든지 전자, 화학, 세라믹 분야의 단연간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5G 사업에 공동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28GHz대의 전파를 차량의 유리의 표면에 부착된 안테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차량 디자인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투명한 합성 소형 유리 안테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전자제품에 탑재된 사물 인터넷 기기용 안테나 같은 경우는 가볍지만 얇고 또 심지어 부러질 정도로 유연해야 되고요. 또 초소형이면서도 밀리미터파 전파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 손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소수지의 브롬 프로스라는 안테나 설계 기술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웨이의 제재 해제 요청을 위해서 농산물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제재 해지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국이 지금 파웨이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설명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산당 내 다수파인 좌파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해 금수 조치 철회가 명분상 필요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굴기의 상징이고요. 21세기 경제 패권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5G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는 중국 화웨이가 핵심 이익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월 6일 날 국유통신회사 4곳에 5G 면허를 1년이나 앞당겨서 내줬는데요. 그만큼 경제 성장의 엔진 축으로 육성시키고 디지털 패권을 잡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시 주석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다가는 아무래도 5G와 관련된 직접 투자가 80조 원 정도를 조기 집행시켜서요. 2,8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이룬다면은 아무래도 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2천만 명에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 안정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화해와 관련된 규제 조치들을 더 많이 해제를 좀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게 지금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미 정부 당국 측은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다. 여전히 제재 대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재 부분은? 네, 트럼프 대통령 생각과 달리 미국 행정부 내 의견은 화웨이가 관계하고 있는 세계적인 생산, 유통, 판매, 모든 입구뿐만 아니라 출구까지 그물망을 촘촘하게 쳐서 세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전략은 현재로서는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화웨이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낮은 기술에 한해서 수출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또 반도체도 인텔이나 마이크론, 퀄컴, 자일링스의 요구로 인해서 10억 달러 미만만 소량만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대중국 강경 정책은 의회 내 대중국 강경파 그리고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튼 대통령 보좌관이 워싱턴에서는 신냉전파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신냉전파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그 배제 정책은 거래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생사를 건 무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라든지 거래 재료로 전혀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최신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계속 금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앵글로색슨계 그 정보 동맹인 5G 아이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안테나라든지 비핵심 분야의 그 인프라 쪽에는 화웨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코어 부분이죠. 민감한 데이터를 취급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관리하는 제어판 쪽에는 앞으로도 참여를 제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제 뭐 파웨이 배제 정책을 여전히 쓰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중국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또 대응을 합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1차 해외 밴드뿐만 아니라 2차 밴드까지 호출해서 직접 그 부품을 공급하라고 압박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 전략을 새롭게 모색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천재 소년을 스카우트해서 자신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5 표준을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20에서 30명, 그리고 내년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천재 소년을 초청을 해서요.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무기로 기존의 미국 주도의 5G 기술을 무용지물화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도 화웨이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표준을 5G 생태계로 전방위적으로 물갈이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이라든지 PC와 같은 개인용 하드웨어에 그 만드는 문제에 만족하지 말고요. 소재나 기지국 그리고 안테나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획기적인 기술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상관하게 모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5G도 아직 뭐 상용화가 안 됐고 우리나라에 5G 쓰시는 분들은 뭐 별 차이 못 느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6G 물어보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중국은 지금 뭐 6G 세계에서도 기술패권 잡겠다 뭐 전략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 가면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6G 연구 그룹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부터는 6G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5G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쓴다고 하면은 6G에서는 테라헤르츠의 무선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게 되고요. 거의 무제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분산형 컴퓨터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거리 여러 가지 그 위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들이 운영이 되고요. 또 한 단계 진보된 인공지능이 구현해 줄 뿐만 아니라 슈퍼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몸과 일체화된 지능형 개인 비서가 생기게 되는데요. 손동작만으로도 핸드폰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게 되고요. 프로젝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클라우드 기반의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능이 장착이 되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부착된 그 감지 그 센서가
딴 성분을 체크를 해서 병원을 예약해 준다든지 건강한 식사 메뉴를 예약해 주는 서비스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UI가 보편화되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마시는 그 물병에 라이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광고나 제품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PC 없이 책상에서만 있어도 어디에서나 복잡한 기계 설계라든지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 속에서 무제한의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리고 자동차나 중장비, 비행기 그 부품 교체나 주문, 고장 여부도 즉각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박의 그 항만 화물 물동량 처리뿐만 아니라 물류와 관련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요. 또 회사 내 업무 회의에서 그 서로가 한데 모이지 않고서도 화상 대화라든지 자료를 3D 차원에서 무제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동성과 더불어 안전, 편리함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6G 같은 경우에는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G가 만들어줄 세상들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현실화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